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만나 뵈었지만 만나 뵙지 않았던 할아버지. 내가 중학생 때쯤에 겪은 일인데 일단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볼게. 우리 집 안방 화장대 안쪽에는 액자에 넣은 친할아버지 사진이 크게 있어. 할아버진 돌아가셨으니 아마 영정 사진이 아니었나 싶어. 어느 날 엄마랑 그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인가. 어쨌든 뭘 하다가 엄마랑 같이 그 사진을 보게 됐어. 아래서부터 나와 엄마의 대화야. 엄마, 할아버지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어. 응? 너 언제 할아버지 만났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 꽤 됐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 할아버진 너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라고 말이지. 순간 되게 이상했어. 왜냐면 내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했지. 나 어렸을 때 무슨 날이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내려가서 친가 친척들 다 모여서 놀았었잖아. 그때 할아버지 봤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 90년 8월생이잖아. 할아버진 그해 5월에 돌아가셨어.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 거야. 하지만 난 분명히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제일 우서른으로서 중간 위치에 앉아 계셨던 걸 기억해. 또 한복을 좋아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고 할아버지 한복은 푸른색 계열이었어. 그리고 내가 당시 본 할아버지 얼굴이 사진 속 얼굴과 정말 똑같았어. 그래서 엄마에게 난 분명히 할아버지 만났다고 그랬지. 엄마 하시는 말씀이 나 임신하셨을 때 분명히 일가 친척 다 모여서 논 적이 있대. 그리고 할아버진 평소에도 한복을 자주 입으셨대. 이 부분에서 나한테 영정 사진에서 한복 입고 계신 걸 봐서 아는 거 아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난 이 사진을 제대로 본 건 엄마랑 이 대화를 하던 때가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기억을 더 곰곰이 더듬어 봤어. 근데 그제서야 좀 이상한 점이 생각이 나더라. 그때 내가 할아버지랑 친척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모노카메라로 찍는 듯이 보였어. 무슨 말이냐면 모노 효과로 사진 찍으면 중앙의 동그란 부분은 밝게 보이는데 그 둘레 부분은 어둡게 보이잖아. 그렇게 보였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알 속에서 알 껍질을 투과해서 바깥을 보는 듯 했어. 그걸 깨달은 순간 엄마가 그때 넌 엄마 뱃속에 있었지. 라고 하신 말이 번뜩 생각나더라고. 난 그때 할아버지랑 눈도 마주친 걸 느꼈거든. 나 보면서 웃어주신 것 같았었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랑 엄마를 유독 아끼셨다는데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를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엄마는 시부모님을 몇 년 모셨었는데 전혀 그때를 싫어하지 않으셨어. 정말 잘해주셨고 시집살이라는 것은 생전 느껴보지 못하셨다고 해. 친할아버지가 엄마를 제일 예쁜 며느리라고 하시고 그랬대. 어쨌든 난 지금도 할아버지를 직접 뵌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 천여원. 저희 할머니께서 찬화 때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에 아주 빼어나게 잘생긴 총각이 살았는데 아랫동네에 할머니 친구분께서 짝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께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만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나버려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셨습니다. 그 일은 동네에 한동안 이슈가 되어 동네를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정월 보름날. 매년마다 보름날 저녁이 되면 윗동네, 아랫동네 구분할 것 없이 서로 어울리면서 밥과 나물을 먹곤 하셨답니다. 그 해에도 역시 사람들은 이웃 동네로 놀러 가곤 했는데 젊은 사람 몇 명이 산을 넘어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산길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름날이지만 한밤중에 여자 혼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도 아른 마을로 밥벌이 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여기 앉아 있었어 라고 했고 모두들 그런가 보다 하고는 지나쳐왔습니다만 일행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애 여름에 목매 죽은 애잖아. 모두 그 소리를 듣고서야 겁이 덜컥 나서 도망치는데 문득 누군가 안 보였답니다. 바로 목 메어 죽은 친구분이 짝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기겁을 하고는 도망쳤고 아랫동네 어른들까지 모시고 찾아 나셨는데 결국 그 청년은 그 처자가 목 메어 죽은 나무 아래서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반쯤 혼이 나갔던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반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를 괴롭히는 노파. 끈에 빠진 괴담일 수도 있지만 실화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세세하게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빙의 체질이라고 할까?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분이셨다. 반면 어머니는 주술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가위에 눌려도 어머니가 가슴 부근을 탁 치면 잦아들곤 했다. 폭우가 계속되던 가을이었다고 기억한다. 어느 날 밤부터 아버지가 심상치 않은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가위에 눌리면 집안에 울릴 것 같은 커다란 소리로 신음했다. 보름 정도 지났을 즈음 가위에 눌린 아버지가 문득 옆을 쳐다보자 거기엔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가 이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게 된 아버지는 나날이 야이어갔다. 어느 날 밤 섬뜩한 신음소리가 아버지의 침실에서 들려왔다. 일어나 있던 나는 침실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경고라고 해야 할까. 열지만 않은 소리가 들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서둘러 욕실에 있던 어머니를 부르러 갔다. 어머니는 바로 뛰쳐나와서 침실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는 흰자위를 드러내놓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뺨을 꼬집어 두들겨 깨우자 창백하긴 했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침실 옷장의 유리문에서 그 노파가 쓱 하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떨면서 이야기했다. 당시 나는 강씨에 관련된 물건에 빠져 있어서 부적에다가 악령퇴산이라고 적고서 기운을 담아 그 옷장 유리문과 창문 쪽에 붙였다. 다음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밤 최대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아버지는 자고 있으면서도 집안 전체가 보였다는 것 같았다. 침실 바깥에서 노파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치에는 부적이 있었다. 옷장 유리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화장실 쪽의 창문을 쓱 하고 빠져나와 엄청난 속도로 침실 문을 빠져나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날 밤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절규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보통 일이 아니게 되어서 무엇이든 보인다고 하는 이 지방 말로 후샤동이라고 하는 영능력자에게 데려가게 되었다. 그분은 확실히 아버지에게 노파가 씨였다고 하며 놀랍게도 노파의 이름을 말했다. 아버지는 그 이름에 집히는 데가 있었다. 옛날에 근처에 살고 있던 할머니로 어린 아버지를 이래저래 귀여워해 주었다는 것 같다. 후샤동이 말하길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방문해 보세요. 다음 날 친척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덤을 방문하러 갔다. 무덤 안의 유골은 납골단지에도 들어있지 않은 채 완전히 흩어져 있었고 긴 뒤탓에 물에 잠겨 있었다. 어째서 그런 상태였던 걸까? 노파에겐 자식이나 남편 등이 없었다. 즉 혼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뒤 가장 가까운 친척인 티가 장례식을 치렀지만 티는 납골단지조차 아까웠던 것이다. 이 티라는 친척은 유명한 수전노로 노파를 속여서 재산 등을 뿌리까지 가로채는 등 심한 짓을 했었다고 한다. 무덤은 다른 친척에게 부탁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티의 집 부근으로 가서 말했다. 제게 기대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시려거든 티를 원망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가위 눌림은 사라졌다. 수개월 후에 티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 후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인과응보의 두려움을 되새기며 길었던 공포가 끝났음을 느꼈다. 이상이 저희 집에서 가장 무서웠던 영체험입니다. 아버지가 어설픈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